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16일 전남에서 처음 신고된 조루 인플루엔자가 현재 역대 최고 속도로 확산 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1,9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되면서 그야말로 전국의 오리, 닭 사육 농가들이 초토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학교에서 2주간에 무려 독감에 걸린 비율이 A형 독감에 걸린 비율이 무려 4배가 늘어났다, 이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매우 심각해진 AI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농민의원 김현권 의원님을 모시고 좀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8시밖에 시간이 안 되신다고 그러고 오시자마자 저한테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고 물으셨어요. 미안하셔서 그러셨죠? 그렇죠. 네.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1,900만 마리, 1,920만 마리라고 합니다. 예. 모두 합치면. 그러니까 곧 2천만 마리가 넘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이번에 AI는 국가적 재앙 수준이다, 이런 우려와 걱정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보고를 좀 받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그 닭하고 오리하고 네. 합치면 1억 8천만 마리 정도가 돼요. 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총 평소에 아, 우리가 이제 기르는 예. 마리수가 식육을 위한 거죠. 식육을 위한 네. 거죠. 그 중에는 이제 닭은 산란계, 알 낳는 닭, 네. 그리고 육계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예. 오리는 다 이제 그 육용이고, 근데 1억 8천만 마리 중에 네. 지금 이제 대략 2천만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보면은 정확하게 11%, 예. 엄청난 양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오리는 상대적으로 거의 다 이제 살처분한 상태가 되고, 오리는 그리고 육계와 산란계 중에서는 네. 특히 산란계의 피해가 커요. 음. 육계보다가. 그게 이제 왜 그런 건가요? 특징이 있는데요. 네, 네. 육계는 네. 방역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네. 차단을 하고 네. 출입 자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료만 공급이 되면은. 네, 네. 육계는 한꺼번에 출하가 되니까 예, 예. 그 출하 시점이 아니고는 차량 통제나 예. 그 농장주도 전혀 외부로 안 나가기 가능하거든요. 근데 산란계는 네, 네. 매일 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 신선한 알. 예, 신선한 알이 매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산란계 농장은 그 방역 상황에서도 계속 차량이 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역이 어렵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뒤늦게 파악이 된 건데 모든 그 가축과 관련된 네. 운송 차량이나 뭐 이렇게 계란을 옮기는 차량이나 이런 차량에는 법으로 그 GPS라고 네. 이동 추적 장치가 다 설치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계란을 실어 나르는 차량. 계란이나 예. 사료나 아니면 가축 자체나 이거를 이제 실어 나르는 차. 그리고 농장주가 그 농장에서 그 이 작업용으로 쓰는 차량, 네. 뭐 퇴비 운송 차량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의무적으로 GPS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그 보고된 바에 따르면 양계 농장의 상당수의 차량들이 GPS 추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라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그거는 평소에 행정 당국에서 네. 그만큼 관리가 소홀했다는 거죠. 예. 지금 보면 이게 벌써 13년째 AI가 발생을 하고 예. 있다고, 매년 AI 때문에 오리, 닭 살처분 보도가 초겨울이면 AI 비상, 뭐 그렇죠. 이런 보도가 매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매년 이렇게 AI를 겪으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GPS조차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이 AI 피해 때문에 인체까지 영향이 있었다라는 그 보도도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AI가 인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와 걱정이 쏟아졌는데도 우리 정부 당국은 그럼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AI는 그 바이러스 자체를 네. 우리 인간이 통제하거나 막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조류 독감은 네. 우리가 이제 주로 중국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면은 원래 우리나라에 어떤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올 가능성이 있는가를 예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 AI 파동을 겪는데 네. 그때마다 네. 그 전 단계에서 중국이 먼저 겪어요. 이게 철새 이동 경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음. 이동 경로는 철새가 원인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1년이나 2년 뒤에 한국으로 와요. 그게 항상 항상. 매년. 그렇죠. 이때까지 그 쭉 AI가 13년 예, 전부터 됐으니까. 발생했다고 치면 예. 그게 2,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예. 파동을 일으키는데 예. 그때마다 그 바이러스 이번에 이제 N5, N6잖아요. 네. 그 바이러스가 2년 전에 중국에 창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어떤 바이러스가 그 번성하는가를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네. 한국에 올해 혹은 내년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죠. 중국만 공부해도 중국만 면밀하게 살펴도 예. 한국에 어떤 바이러스가 올 것인지를 사전에 예. 정보를 입수할 수 있죠. 우리가 예.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그 대유행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정확하게 2년 전에 중국에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H5N6 N6가 2년 전에 예. 14년도부터 발생하기 예. 시작을 했고 이것이 확산성이 매우 높고 네.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알려졌죠. 이미 중국에서. 네. 예. 그렇다면 올해 이제 철새가 이동하는 경로 보통 이제 10월 초부터 네. 이게 이제 주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럼 그때부터 네. 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네. 철새들을 그 사전에 네. 충분히 예찰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초동대처가 매우 미흡했고 당국은 뭐 했느냐라고 질타를 받는 이유가 예. 아까 이제 11월 16일 날 농가에서 처음 발병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전에 10월 28일 날 예. 그 철새에서 피해가 발견이 돼요. 사체가 아, 우선 우선 네. 10월 28일 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발견이 그러네요. 된 거죠. 한 그 보름 전에 발생을 한 그걸 한 보름 20일, 한 20일 예. 전에 발견이 됐는데 네. 그것을 확진하는데 걸린 28일 날 발견됐는데 예. 확진을 그다음 그러니까 11월 11일 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보름 정도의 중요한 시간을 아니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그걸 3일 확진하는데? 걸려요. 3일. 예? 3일 걸려요. 사흘 걸리는데. 예. 사흘 걸리는데 확진하는데 15일을 쓴 15일을 거예요. 걸린 거예요. 11월 11일 날 확진이 났고 네. 대책회의를 11일 날 확진되는 날 했어요. 네. 처음 했는데 네. 실제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진 거는 그게 이제 스탠드 스틸이라고 네, 네. 일시 이동 정지 명령을 내리고 네. 그러니까 모든 그 아까 얘기했던 GPS 그 부착된 차량이나 네. 그 농가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을 하고 네. 그리고 방역을 하는 게 그 일시 이동 정지 명령이거든요. 네. 보통 그게 발동을 하면 한 48시간 이렇게 중지를 딱 시켜놓고 방역을 해요. 네, 네. 그 스탠드 스틸이 처음 발동한 게 언제냐면 11월 19일이에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건 뭐 했는지 뭐 한 모르겠어요. 거예요, 그럼 예. 나흘 동안은 또. 그러니까 이게 방역은 그러니까, 예. 확진이 11일이면은 8일 동안이나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진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정상적인 방역 체계에 의하면 네.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질병관리본부가 있어요. 어. 질병관리본부에서 철새의 그 분변들이나 네. 사체들을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예. 이렇게 시료 채취해 갖고 분석하고 예. 그래서 이동하는 철새들에서 그 AI
인플루엔자가 그 발견되는가 안 되는가를 계속 예찰하도록 되어 있고 네. 예산도 있고 인력도 거기에 다 있어요. 네. 그런데 10월 28일 날 발견한 것도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환경부에도 그런 기관이 있어요. 두 군데에서 둘 중에 한 군데는 한 군데는 했어야 되는 되는데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바이러스를 발견한 게 아니고 네. 건국대학교 연구실에서 나온 거예요. 민간 연구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그거를 채취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정말 거기는 이제 그 자기네 연구 목적을 하다가 보니까 네. 좀 이렇게 확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도 하고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행정당국에 보고되는 과정이 너무 늦었고 네. 그 이제 이 예찰 기능 자체가 그러니까 방역은 네. 무조건 초동 대처예요. 아니 그러니까 메르스 때 그 난리를 겪고도 예. 아직도 정신 예.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정부 당국이 전반적으로. 그렇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네. 처음에 그 파악하고 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예. 예찰에서 그 시료 채취해 갖고 확진하고 경계 발동하고 네. 한 초기가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도 하고 거기에서 사실 빵꾸가 나면은 네. 방역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확 퍼지는 확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 네. 대통령께서 방역은 국방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방역은 국방이다. 국방이다. 예.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뭐냐면 방역은 네. 초기에 차단 방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단을 딱 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 네. 게 그게 이제 핵심인데 예. 퍼지지 않게 딱 예, 거기를 막고 예, 거기를 예. 딱 차단해갖고 예, 예. 그 안에는 완전히 굉장히 과감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처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차단 방역이 무너지면 국방과 마찬가지인 게 개별 농가에서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단에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국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국- 철책이 그, 무너지면 철책이 그냥 무너지면 예, 민가에서 막을 수가 없는 그렇지, 거잖아요. 민가에서 어떻게 막아요? 예. 네. 그와 마찬가지로 방역도 초동 대처에서 이 차단에 실패를 하면은 개별 농가가 대응해서 이것을 막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왜 농가가 제대로 방역을 소홀히 하고 막지 못했느냐 이렇게 자꾸 그 행정당국은 농가한테 피해 그 원인을 돌리는데 우리가 감기, 독감이 네. 확산이 되면 네. 내 몸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몸도 못 먹어요. 그게 우리 감기 누워야 돼요 일단. 네.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 없잖아요. 없잖아요. 나름대로 손 씻고 해도 네. 걸리는 거 면역력이 약화되면 걸리는 거예요. 그거 어렵거든요. 네, 과로하고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결국 방역은 초기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처음에 이제 이 시료가 채취되었을 때 네.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10월 28일 날 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처음 그 대응 조처는 11월 19일 날 스탠드 스틸이 발동한다라는 거. 그것도 농가에서 발병하고 나서 네. 그럼 뭐 이게 말이 안 그러면 되잖아요. 저는 이게 예. 궁금한 게 건국대 연구실에서 나온 건 며칠인 거예요? 건국대 연구실에서 네. 그 이제 10월 28일 날 발견된 사체를 가지고 가서 아, 예. 거기서 이제 한 거군요. 이게 왜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네.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철새 분변 네. 똥. 그런 예찰을 왜 한 예, 거예요? 똥을 계속 이렇게 가져다가 하면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발견을 못하고 네. 그 건대에서는 발견했느냐? 제가 건대 이제 담당 교수님하고 만나갖고 네. 그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네. 자기는 연구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연구원들이 나가면 네. 철새똥에 말랑말랑한 거를 채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본변, 금방 난 본변을. 거, 예. 거의 뭐
이 습기가 있는. 많이 남아 있는 예. 그런 거를 채취해 가지고 네. 연구 효율이 나올 분변들만 채취를 하는데 네. 질병관리본부는 이게 질병관리본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분변 채취 작업을 직접 하지 않고 네. 그거를 용역을 줬어요. 용역업체한테. 그런 것도 용역을 주니까. 용역을 줘. 용역업체 줘놓으니까 그 용역업체는 만지기 좋은 아주 딱딱한 똥, 잘 굳은 똥 예. 이런 거를 주로 채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실효성이나 이런 건 관계없고 그렇죠. 얼른 많이 주워서 이렇게 그렇죠. 갖다 줄 수 있는 양을 것들. 채워야 되고 이렇게다 보니까 딱딱한 똥을 위주로 예. 이렇게 채취를 해서 보고를 하면은 예. 거기에서 무슨 그 인플루엔자가 발병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건대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뭐 직접 그 용역업체에서 그 채취하는 분변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발견하기가 아마 안 어려웠겠느냐라고 짐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걱정이네요. 그 예. 질본에서 나오는 입장이 예, 그 우리는 잘못이 없고 예. 그 용역업체가 잘못했으니까 그 용역업체 계약 해지하고 새 용역업체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대책을 마무리할 가능성. 이런 식인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짓이 이런 식이니까 결국 빵값 오르고 라면값 오르고 예? 계란 품귀 현상이 생겨서 외국에서 계란 수입해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초래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원으로 따져가 보면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번 기회에 예찰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네, 11월 3일 날 네, 원주에서 수리부엉이가 이렇게 발견이 돼요. 네. 굉장히 이렇게 몸에 그러니까 수리부엉이가 이 겨우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시군마다 예. 그 야생동물 보호센터들이 다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게 맞아요. 발견되면은 예, 그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 그 수리부엉이가 발견되고 나서 곧바로 죽어요. 11월 3일 날 발견된 게. 네, 네. 그런데 그게 냉동실로 들어가요. 수리부엉이가요? 예, 죽었는데 네. 냉동실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리부엉이가 AI 감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부엉이가 AI가 감염됐다는 거는 네. 이미 다른 감염된 조류를 먹고 감염된 쓸 가능성이 있는 높거든요. 거잖아요. 그러면 원주는 상당히 내륙이잖아요. 네. 초기에 AI가 발병한 곳들은 주로 서해안 해안선 쪽인데 네, 네, 네. 11월 초에 벌써 내륙에 네. 그런 그 수리부엉이 사체가 나올 정도였다면 네. 상당히 일찍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물보호센터에서 그런 조류에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예찰 그 체계에 편입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은 네, 네. 그때 이미 네. AI 그 주의 단계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류에서 그런 그 사체가 나오고 하면 AI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국가 예찰 보고 시스템에 연결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러네요. 그것이 죽고 냉동실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지금도 이번에 이제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발견을 하고 네. 왜 그 동물보호센터의 그 기능하고 네, 네. 국가 예찰 시스템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느냐. 이 야생동물 보호센터도 정부기관일 거 아니에요? 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죠. 거잖아요. 운영하는 예, 거죠. 예. 근데 정부 예산을 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긴밀하게 이렇게 네트워크화되어 있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은 예. 분명히 짚어봐야 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죠. 그렇군요. 예. 이번에 AI는 사실 그 2014년 앞서 이제 말씀하신 예. 중국에서 왔을 때 그때가 최악의 AI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는 더 예.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나중에 2018년, 2020년 기록이 되겠지만 이때는 그래도 이른바 그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예. 농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유기농 산란을 하시는 분들 이런 예. 농장은 안전지대였는데 예. 이번에는 그 유기농 계란 그 동물복지 인증 찍어서 나오는 그런 계란들도 전부
AI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중국에 처음 이제 H5N6가 발병되었을 때 네. 굉장히 그 강력한 바이러스다. 그리고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다. 네. 이게 이제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인체 감염도 나타나고 예. 그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지금 유기농이나 복동물복지가 상당히 그 동물의 자체 면역력을 강화해서 키우는 농장에서도 발병한다라는 거는 이 바이러스가 매우 위험성이 높은 강력한 바이러스라는 것이 또 드러나는 거고요. 근데 바이러스의 밀도가 높아지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있는 그 생명체가 바이러스에 견딘다라는 거는 네. 상대적으로 이 바이러스의 밀도가 낮을 때지 이게 완전히 밀도가 높게 쫙 퍼져버리면 네.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사람도 네. 네. 그 독감이 대유행할 때는 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죠. 그만큼 심각한. 예,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많이 퍼져 있다는 거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H5N6형뿐만 아니라 예. H5N8형까지도 발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두 종이 동시에 창궐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종의 바이러스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함께 국내에서 발병한 사례는 처음이고요. 올해가 13년 만에 예, 처음.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렇게 더 염려를 하는 거고. 예. 그런데 H5N8은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위험도는 낮아요. 아, 확산성이나. 다행이네요. 예, 예. 예. 과거에 예. 국내에 발병했던 바이러스고 그래서 그 바이러스는 오염이 되고도 그 오염 사실을 모르고 넘기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약한.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게 잠복기가 길어서 언제 또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잡았다 했는데 또 발병해서 굉장히 길게 잠복기가 길어서 길게 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이미 그 산란계 20%를 매몰 처분했을 정도로 네.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 농간 상황인데요. 네. 원래는 방역 그 기능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되고요. 이미 그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도 일부에서 이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마리에서 머물지 3,000마리, 4,000마리 어느 단계에서 이게 숙질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1920만 마리인데 이게 2천만 마리를 넘어서 3천만 마리로 예, 예, 갈지 5천만 마리로 갈지 알 수가 없다.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를 매몰하고 이것이 진정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예요. 농식품부 자체에서 이젠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거의 포기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기는 못 하겠죠. 안 하겠죠. 근데 초동 대처에서 일단 완전히 실패한 거고 저는 처음에 국회 상임위 와서 보고를 할 때 네. 제가 그러니까 대응 조처를 한 서류를 나름대로 저는 제가 2010년도 구제역이 발병할 당시 1차 구제역이 대유행할 당시에 네, 예. 그 당시에 제가 의성 한의협회 지부장을 했잖아요. 의성 한우협회.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저도 상당히 많이 알아요. 전문가. 거의 뭐 예. 그래서 그 대응 조처했는 서류를 쭉 분석을 하고 질문을 해보고 이러면서 그때는 표현을 안 했죠. 네. 완전히 무너졌구나. 너는 완전히 헛짓하고 아무 짓도 안 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구를 여러 가지를 하긴 했는데 방역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요. 처음에 잘못 대처하고 차단 경계가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10배, 20배의 노력을 들여도 하기 힘들어요. 참 이게 대통령 저러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나머지 내각들은
어쨌든 국가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양반들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농민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점을 딱 정해가지고 앞서 이제 그 아주 단호한 조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보면 AI,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H5N6형 바이러스가 발병을 했다 그러면 그 발병한 지점을 찍어서 그 방위 3km 안에는 전부 살처분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얘네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전부 몽땅 다 매몰 처분을 하기 때문에 멀쩡한 닭 오리들도 다 죽었다. 이렇게 살처분하는 게 옳으냐. 이게 뭐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조건 이렇게 다 도살 처분하는 것이 좋은 거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농민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2천만 마리에 가까운 조류를 매몰 처분했지만 그 2천만 마리 중에 AI 바이러스에 실제 오염된 조류의 숫자는 2천만 마리의 100분의 1 혹은 그 이하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이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데 그 예방적 살처분에서 그 상당한 거의 절대 숫자는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처분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문제는 예방적 살처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속하게 과감하게 단호한 결단을 하면서 살처분을 해야 한다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차단 방역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차단 방역은 무너지면서 살처분만 부지런히 하는데 그 살처분 시점이 계속 늦은 거죠. 한 발씩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살처분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특히 조류 같은 경우에는 법에는 조류를 그러니까 질식을 시키든 어떤 형태든 그러니까 이제 죽인 다음에 메모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 그러면 하루 이틀의 시간 내에 농장 단위들을 계속 묻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닭 같은 경우에는 몇만 수, 몇십만 수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언제 약을 찔러서 한 마리 한 마리 다 죽여서 그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막 포대자루에 막 담아서 그걸 이제 매몰 처분을 하는 건데 그걸 질식사를 시키길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현장에는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묻다가 보면은 완전히 진짜 지옥이죠. 아비규환. 닭 언젠가 입장에서는 구제역 파동 때도 그 동영상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돼지들이 살아있는 상태, 닭들이 아니 그 뭡니까 소들이 뭐 그런 그 되게 끔찍한 장면 많이 봤죠. 그렇죠. 그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 이 도살한 다음에 메모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살아있는 것들도 빨리 이렇게 막 묻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신속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늦게 자꾸 한 발짝씩 늦게 계속 묻기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엄한 닭과 오리만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10월 달부터 정기적으로 주의 단계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본 매뉴얼에 철새 오는 시기와 이제 해서 이게 다 예상이 되는 다 거잖아요. 예상되는 거죠. 그럼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현재는 심각 단계로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2천만 마리를 묻었지만 이웃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늦게 발병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50만 마리를 묻고 지금 이제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응 조치가 굉장히 늦었고 심각 단계를 발동시키는 것도 장관이 굉장히 미적미적거렸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뭐 이런 거 겁내는 거 아닐까요? 아니 장관이 책임지는 자리예요. 예?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자기가 잘못 책임졌을 때는 물러나는 자리가 장관 아닙니까? 근데 자기 혹시라도 나한테 복지부동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처음에 발병 확진이 딱 되는 순간 네. 곧바로 심각 단계를 발동을 시켰어요. 심각 단계를 발동시키고 네. 그 순간 총리가 TV에 나와서 여러 가지 조치 지시 사항들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고 네. 어떻게 임할 것인가 각오들을 밝혀요. 그리고 이 차단 방역을 하고 매몰 처분하는데 자위대가 곧바로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매우 신속하게 과감하게 그러면서 살처분을 해요. 그렇게 빨리 차단을 해냄으로써 50만 마리에서 끝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그게 거예요. 중요한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예. 뒤늦게 부지런히 묶기만 묶고 있어요. 난 정말 너무 답답해요, 진짜 의원님. 이게 아니 너무 멍청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니 남들 옆 나라 50만 마리 묶고 딱 끝내는데 2천만 마리가 웬 말입니까? 2천만, 500만도 아니고 2천만. 진짜 이게 부끄럽죠, 5천만이 될지 몇만 마리가 될지 지금 계산도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확산시키고 그리고 항원뱅크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시민은 네. 전 세계에 아주 자랑스러운데 그 사람들도 다 시민 아닙니까? 결국은 예? 지금 장관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그분들도 전부 촛불 집회에 나오던가요? 촛불 집회 나오는지는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혹시 그리고-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안 나오겠죠. 그리고 촛불 집회도 나오고 그리고 못 나오더라도 마음으로도 응원하고 이런 분들이 시민이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나라에서 함께 살겠다는 사람들의 태도인지 이 나라는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내 책임은 아니고 뭐 이런 건지 여러 가지 허점이 있어요. 예, 심각하네요 정말. 예, 제가 아까 이제 그 2010년도 현장에서 경험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안동에서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의성은 안동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인데 우리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어요. 구제역 때. 구제역 때. 예. 1차 구제역 난리지길 때. 난리지길 때. 난리지길 때.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시군들의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네. 시군마다 이제 그 축산계가 다 있어요. 옛날에는 네. 그 시군 행정 조직에 방역계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군 단위에 군 단위로 군 사무소에 가면 기- 방역계가 있었어요. 기초 자치단체에 예, 예. 정식으로 방역계라는 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한답시고요. 없앴어요. 방역계를 없앴어요. 대한민국에 다. 그러니까 방역계라는 계를 언제 없앤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그게 이명박 정부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꽤 됐어요. 예. 그러니까 방역계가 독립되어 있었는데 축산계로 병합을 시켰고 그런데 그 축산계의 방역 담당자가 네. 축산직 출신의 전문 인력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던 시군과 네. 일반 행정직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시군이 네.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성이 매우 성공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축산 그 방역 담당자가 네. 그 방면의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요. 방역 체계로 들어가면서는 거의 시스템이 군수 직할에 네. 정권을 행사하는 그때는 상당 기간 동안 방역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축산계장을 사람들이 축산무군수라 그랬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 정도로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예산 문제나 네. 초기에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차단 방역을 하고 그 매물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 진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진짜.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일선 시군에서
그렇게 방역을 할 수 있는 행정 조직 자체가 정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우선 중앙 단위에서도 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연례 행사로 겪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들은 갈수록 이렇게 심각해지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 수의 방역국을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을 줘야 되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정결권을 줘야 돼요. 평소에는 예방 업무를 하도록 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 분야는 거의 정결권을 줘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국회 상임위에 네. 뭐 장관도 오고 차관도 와서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합니다만 얘기해 보면 이분들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전부 청소면 청소, 예. 예? 방역이면 방역, 예. 국방이면 국방, 외교면 외교 다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그 국방하고 외교하고 이른바 무슨 예산 만지고 뭐 예. 이런 데는 정말 전문가하고 청소하고 방역하고 이런 거는 예. 완전히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는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역은 그러면 정말 안 되는 중요한 거죠. 거예요. 예. 근데 예. 저는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수의 방역국 만들어서 하자 그러면 쟤네들 있잖아. 1년 내내 놀다가 10월 달만 이래. 그 말이 되냐? 구조조정 해야지. 월급 빼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산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 지금 이 2천만 마리를 매몰 처분하면서 농가나 이 국가의 그 배보상 그 보상금 네. 이거 들어가는 돈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이로 인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한 경제 이런 것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이거 경제적인 그럼요. 손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돈으로 그냥 이렇게 인건비 계산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네. 탄핵 이전과 탄핵 이후는 정말 다른 대한민국을 가야 된다. 이른바 친일부터 군사 독재까지 정말 끼리끼리 해먹는 그런 문화 이제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 다 하나하나 정말 건국 제대로 된 건국을 네.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판인데요. 그나저나 의원님 그 제가 항원뱅크를 하나만 더 하나 얘기할게요. 그 중앙 조직 말고 네. 실제 방역은 지방 조직에서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과 관련된 인력이 법정 인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왜 없는 거예요? 일단 이 업종 자체가 공무원들 중에서도 네. 완전히 3D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살처분을 들어간다. 네. 어느 농장에 그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예. 현재 이제 인력도 굉장히 구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공무원들이 막 긴급 투입해서 어떤 형태든 해야 되는데 네. 들어가면은 살처분이 다 끝나고 종료될 때까지 나오지도 못해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뭐 그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네.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업무 자체도 매우 끔찍해요. 예. 예. 그 되게 트라우마 치료가 예, 트라우마도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에 못 가요. 또 격리돼야 돼요. 그런 이게 굉장히 매뉴얼이 네. 있기 때문에 그에 예. 따라서 한다는 거는 예. 개인으로 보면은 예. 굉장히 고달고 힘들고 참 그 정신적으로도 예. 고통스러운 행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공무원을 하면서 네. 그런 굳은 일을 하려고 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돈을 더 돈을 더 드려야 주든가, 돼요. 예, 평소에 쉬더라도 좀 이렇게 눈치 안 주고 해야죠. 네. 노동 존중이 돼야 됩니다. 예, 예. 그야말로 그러니까 전 그런 업종에서. 것도 굉장히 예. 이렇게 안 해주고 네. 거기다가 이게 우리나라 그 이 예방법에 의하면 네. 예를 들어서 닭이 10만 마리가 있는 시군에는 방역 인력이 몇 명이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시군에 그 축산 규모를 계산하면 네. 그 예방 방역 업무하는 인력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 법정 인력하고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하고는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일자리가 없고 공공의 일자리 많이 만들란다고 박근혜 대통령 뭐 창조 경제 예.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숫자도 안 채우고. 근데 중앙부처는 이제 그 뭡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할 수 있는 그 공무원 숫자를 법적으로 또 이렇게 제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TO를 안 주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왜 그- TO를 안 그렇죠. 줍니까?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을 계속 늘리는 것 자체가 네. 늘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TO를 줘야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고 네. 또 예산도 배정해 줘야 네. 되고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 총액 인건비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서 또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앙부처에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들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못 제가 늘리죠. 보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말 일이 필요한 사회복지 영역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방역이라든가 그렇죠. 예. 이런 데는 이제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는 대폭 늘려야 되고 예. 그야말로 행정하고 이런 거는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네. 이렇게 업무 효율에 맞는 제도 정비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원뱅크 만들어봐야 올 겨울에 못 쓴다. 왜 어차피 못 만들- 쓰죠. 제가 이 말씀드린 너무 일찍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내후년에 나올 거를 아니, 벌써 그거는 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항원뱅크 얘기하고 이제 아마 곧 그 조류 그러니까 닭이나 오리에도 백신을 해야 된다 이 얘기 할 거예요. 백신 투여를 해야 된다. 해야 그래 된다. 안전한 닭이다. 예, 그 얘기 할 건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 이렇게 봐요. 그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더 욕먹을 더 욕먹을 거고 책임이 공무원들한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고위공직자들한테. 예. 그러니까 니네 뭐 했냐 이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예, 이미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자꾸 뭔가 새로운 걸 꺼내야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 얘기를 할 거고 항원뱅크 얘기를 할 건데 네. 원래 대응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 관에서는 계속 농가 책임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예. 농가 농가가 책임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렇다. 농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방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지금처럼 그 면역력, 닭의 면역력을 떨어지는 상태로 키울 것이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면서 키우는 뭐 그 효소를 이용한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사양 관리를 도입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방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농가가 그 방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심각 단계라고 행정 당국에서도 그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해가지고 방역을 하면서도 못 막잖아요. 못 먹죠. 예. 그럼 못 막, 자기네 못 막으면서 예. 농가는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그러니까 세월호의 경우에도 야 그거 구명조끼 입었으면 나올 수 있었는데 왜 못 나와?라고 대통령이 얘기하죠.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왜 못 나오니? 뭐 이런 건데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끊임없이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을 개인에게 국민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못해? 똑바로 해봐. 너 스스로 해야지. 네가 책임져. 국가가 해주는 것은 없고 맨날 세금만 다 뜯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에게 국민에게 책임지라 그러고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계농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쳐야 될 게 많은 게 대한민국이죠 지금에. 예. 그런데 의원님 지금 그 아이들이요 그 A형 독감이 창궐하고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뭐 조기 방학해라 또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AI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관계는 없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류독감은 H5N6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까 한 가지 더 발견됐다는 것도 H5N8 그거 두 가지인데 네. 그 뭡니까 독감은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이러스 네, 성격이 바이러스 자체가 완전히 다른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매우 지금 위축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쟁점 중에 하나가 이런 그거는 거 H3N2네요. 지금 그 유행을 독감은? A형 독감은 네. H3N2니까 네. 이게 성질은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제 그 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이제 계란 문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중국형 모델이 있고 일본형 모델이 있다. 그러니까 그 농가 책임을 계속 그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농가에서 그러니까 그 신선한 계란을 먹기를 원하는 가정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양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 밀집 형태로 그 정말 이렇게 그 닭들이 숨조차 쉴 수 없게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알만 낳게 하니까 닭도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병도 생기고 집단 폐사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그러니까 양을 중심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중국형 모델이라고 하고요. 일본식은 그거는 좀 곤란하다 병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친환경 농법을 좀 해서 동물복지 인증을 찍는다든가 해서 이런 방식으로 갈 거예요. 뒤로 갈 때는 값이 좀 비싸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좀 결단을 해야 된다. 중국형 모델로 갈지 일본형 모델로 갈지 우리는 일종의 이제 병행 스타일로 했었던 건데 제가 주부로서 보면 이를테면 한살림이나 무슨 그 여러 그 저기 뭐 조합형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는 계란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비싸지 않아요. 예, 별로 그렇게 비싸지 사 먹을 만해요. 예, 예, 그렇게 뭐 엄청 경우에 따라서 마트에서 파는 달걀값이 더 비싼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양자택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시니까요. 뭐 어떤 방향으로 지향을 가져가야 될까요? 아까 이제 육계보다 산란계에서 발병이 훨씬 더 네.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거는 산란계는 계속 이제 차량 이동도 해야 되고 이래서 방역이 어려운 조건인 원인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산란계는 네. 계속 알을 낳고 그러니까 먹이를 주더라도 알을 낳을 만큼 네. 그리고 알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불도 24시간 켜놓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육계는 살이 쪄야 되는 거니까 네. 사육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산란계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더 떨어진 상태에서 사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병률이 높은 원인이 되는 네.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앞으로 양계 산업도 네. 그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면역력을 키우면서 그 점을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근데 문제는 네. 우리나라 양계 산업 거의 대부분이 90%가 계열화돼 있다는 거예요. 계열화? 계열화. 아, 그러니까 그 대기업에 의해서 계란도 계란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계업이 되게 영세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영세한데 네. 그러니까 대기업의 계열로서의 농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각한 이게 심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롯데마트에 가는 계란집, 계란 양계 농가, 예. CJ로 가는 계란 농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양계 산업 전체가 양계 농가의 90%가 계열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독립 농장이 아니고 네네. 뭐 하림에 소속되어 있다든가 동우에 소속되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그 이윤 추구 논리가 우선적으로 당연히 작용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축산 산업이 완전히 계열화되고 나니까 이게 이 국민 건강과는 좀 거리가 생겨지는 게 아닌가. 야, 이런 계란까지 재벌들이 다 한다는 거는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이거야말로 정말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기업의 재벌의 이윤, 그 폭리를 위해서 이런 농가까지 다 이렇게 계열화돼 가지고 국민의 건강보다는 재벌 대기업의 그러니까 지금 이윤.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9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대부분 다 계열화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이 닭 양계하는 농가는 한 3천 농가 정도가 돼요. 네. 네. 근데 육계가 2천 농가, 산란계가 1천 농가 정도가 되는데 네. 네. 약 90% 정도가 계열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가기가 그렇게 쉬운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이 90%나 이렇게 재벌 예. 휘하에 있으면 이분들이 좀 산업 조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이럴 수 있겠네요. 그 재벌들이 예. 자 친환경으로 갑시다. 그러면 싹 다 바뀌는 이런 근데 건가요? 이게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양계 산업 전체가 거의 계열화되어 있다가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살처분 보상금이 다 기업으로 들어가잖아요. 농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 네. 그 닭의 소유주가 네. 그러니까 할임이니까. 그러니까 기업이니까 농가는 예. 위탁 사육을 하는 거고 그 사육을 해주고 네. 인건비를 받는 거죠. 사육비를. 그러니까 이것도 하청업체네요. 완전히 하청업체예요. 네? 그 똑같네요. 그 예. 우리가 얘기한 자동차 부품 이런 것만 하청업체가 아니라 예? 닭 오리 농가도 예. 하청업체네요, 전부.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처럼 이렇게 방역이 무너지고 살처분을 하고 그러면 그 보상금들은 기업에게로 가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닭을 입식을 하고 키우고 출하를 하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네, 네, 위탁 네. 농가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그 뭡니까? 지금 이제 AI가 굉장히 심하니까 네. 농가 입장에서 난 지금 사육을 좀 늦추고 입식을 좀 늦추고 싶어. 좀 이렇게 숙지고 나면 입식을 할 거야.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공급해준 업체에서 네.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빨리 해라 이렇게. 왜 예.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면 보상은 또 공급해준 업체가 받으니까. 그러니까 농가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안 받으면 다음에 안 줄 거야. 닭을 안 넣어줄 거야. 이렇게 되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가 입장에서는 이 살처분 보상금에서 혜택이 사실상 크지 않아요. 살처분이 되면은 그 또 살처분하고 나서 입식 제한 기간이 6개월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는 닭을 키워주고 네. 많은 농가들이 닭을 키워주고 수수료를 받는 건데 네. 입식 제한 기간이란 6개월이 생기면 6개월 동안은 손 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 예. 그 입식 제한 기간의 피해는 농가에게 돌아가요. 그렇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뭡니까? 그 닭을 공급해 주는 회사에서는 뭐 농가는 내 책임 아니다. 살처분하고 쉬더라도 자기네는 닭을 일단 집어넣고 살처분하면 그 보상금을 또 받아가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럽게 들게 뭔가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정기적으로 2년 3년마다 이렇게 살처분들이 일어나면서 네. 그 보상금은 사실상 기업에게 가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 생산 과잉이 해소돼요. 대량 살처분들이 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면서 네. 생산 과잉이 해소되고 일시적으로. 아, 그럼 가격이 유지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네. 제가 학자들하고 좀 더 예. 분석을 해보고 예. 그리고 현재 이 방역 체계에 있어서 이 계열 기업들의 역할이나 부담이나 예. 이런 부분은 예. 상당히 굉장히 미미해요. 어. 예, 이 부분은 전부 농가 책임이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는 농가들이 전부 하청업체에 불과한 합청업체에 건데 불과하죠. 이 하청업체한테 책임을 떠미는 거랑 예. 똑같네요. 대기업들은 싹 빠져 있고. 그렇죠. 기업들은 부담이나 오늘 의원님 책임이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처음 아시게 되시고 저도 그렇거든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마트에 가서 그런 계란 있다는 걸 알지만 예. 이게 계열화돼 있다라는 생각은 예. 못하는 거죠. 모든 게 그렇겠어요. 우유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축산으로 치면은 가장 계열화가 심한 게 양계고 네. 그다음이 양돈이고 양돈. 양돈도 어느 정도 비율로 계열화되어 있어요. 근데 한우는 지금 거의 계열화가 안 돼 있죠. 한우는 그렇죠. 한우는. 예. 예. 의성 마늘소. 의성만에서. 그러니까 이 요즘 문제도 사실 국회 안에서 의회 예. 안에서 예. 그 이렇게 기업들은 계속 폭리 가격을 유지하면서 손해 보는 거 없고 욕도 예. 안 먹고 그렇지만 이 농민들은 실제로 그 닭을 키우고 계란을 매일 노동을 하고 이러면서도 피해가 심각한데도 국민들한테 욕 먹고 정부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대책은 하나도 없고 예. 농민의 삶은 계속 어려워지고 못 살겠다고 거리에 나오면 물대포 쏴서 돌아가시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국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이건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계란을 수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수입을 한다 그래요. 싼 거, 해외에서 싼 계란을 예. 들여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푸드 마일리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은 동네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이제 GMO 문제도 말씀을 의원님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미국산 계란을 먹게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 그런데 지금 국내에 계란이 없어서 수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까 이제 이동 제한 명령 네, 이 세 차례 발동이 됐는데 네, 그렇게 제한 명령이 발동되면은 예를 들어서 36시간의 이동 제한 명령이 발동되면은 네. 36시간 동안 아무런 그 반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뭐 그렇게 되면 그때 닭은 계속 알을 낳잖아요. 네, 그게 농장에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농장에 지금 이제 누적되어 있는 계란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 이것도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폐기 처분을 하는 거죠. 아, 참. 그러니까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우선. 뭐 75도씨에서 익혀서 먹으면 그 AI 인플루엔자는 5분을 가열하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예. 정세균 국회의장도 막 드시는 장면 봤어요. 저도 뭐 요즘은 어디 가면 늘 닭과 관련된 거 먹어요. 요리된 거 물론 생거 먹는 건 아니고. 네. 아 닭을 생걸로 먹는 사람은 없고요. 아, 영화에서 예, 예. 최민식 씨가 닭 육회 먹어요. 닭 육회도 있어요. 오, 예. 그래요. 예. 몰랐습니다. 토종닭 가지고. 오, 그렇군요. 네, 여하튼 그 계란도 다 농장에 지금 쌓여 있는 거 매일 낳는 계란이 있는데 그 알을 전부 농장에 쌓여 있는데 이건 전부 폐기 처분을 하게 된다. 폐기 처분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시중에 이제 닭 계란이 모자란다고 수입을 한다라는 건데 실제 한 판에 9,000원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30알에. 그래요? 예. 우리 애들이 그 간식으로 계란 많이 사다 먹는데 구운 계란, 찜질방에서 파는 구운 계란 이런 거 막 애들이 좋아하는데 이게 그 중요한 거는 계속 이렇게 수입해서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소를 하면 가격은 유지가 되는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고가의 우리나라- 계란은 있고 수입 계란은 들어오고 이것도 되게 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이 행정 당국에서 수입은 정말 빨리 신속하게 해요. 늘. 네, 늘. 그리고 비행기 비용까지 대주고. 예? 우리가? 예, 국가에서 대줘요. 수입업자한테. 왜요? 긴급하게 수입하라고. 비행기 비용도 보조해줘요. 아, 그 참. 예.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네? 아유 뭐 또 장관님이 쌈짓돈 가지고. 하실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농림수산해양식품부 장관님께서 쌈짓돈을 대서 내 돈으로 수입해라 이러면서 비행기값 주실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오면서 네, 그 서민들 힘든데 네, 계란값 오르면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하냐 너무 네. 비싸다 이런 네. 얘기 나오던데
우리 이제 힘든 국민들 생각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기에 우리가 좀 더 그 고통 분담하고 우리 계란 조금 덜 먹고 우유 좀 더 마시고 뭐 이렇게 좀 견뎌 나가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분명히 국내에 생산되는 계란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닭은 생각보다가 이게 금방 숫자가 늘어요. 부화기에 넣으면 막 나오잖아요. 닭은. 예. 소는 1년에 어미 한 마리가 한 마리밖에 못 낳지만은 예. 닭은 예. 부화기에 막 집어넣으면 이게 진정만 되면 또 금방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도 병아리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이 회복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국내 이 시스템이 복구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외국계 들어와 버리면 계속 네. 들어와 버리면 예. 농가는 이중적인 피해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에서 우리 국내에서 이게 복구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죠. 근데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인가 네. 그때도 보니까 미국산 들어왔더라고요. 예. 아, 2014년도에도 미국산 계란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예. 그때 10만 달러치 미국산을 수입했었어요. 통계에 보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상당히 비싸게 수입했더라고요. 얼마에 수입했습니까? 이게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한 판에 9,000원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값 때문에?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비싸게 수입했어요. 9,000원보다 더 비싸다고요? 예. 지금 한 판에 9,000원 정도 한다는데요. 7,000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네. 그때 수입한 가격이 한 판에 32,000원이더라고요. 아니 의원님 저는 그럼 장난하냐 이런 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한 판에 그 가격이 비싸가지고 9,000원. 아니 어제 그 저희 그 어떤 엄마 그러더라고요. 아우 계란값이 올라가지고 제가 사재기를 했어요. 한 판에 7,800원 주고 이런 얘기를 막 하던데 지금 보면 한 판에 얼마요? 35,000원이요? 32,000원. 이게 32,000원. 어디 다른 데 쓴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미국산 계란은 한 미국산 판에 계란을 32,000원. 예. 이거 먹느니 그냥 계란 안 먹는 게 낫겠다, 진짜. 예? 이렇게 수입한 기록이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값이네요. 예? 이게 그 수입에 효과도 없는 건데 이런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서 수급이 깨지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평소에 잘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예, 역할이죠.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예. 정말 이게 지금 뭐 국민들이 탄핵 그리고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이렇게 귀가 쏠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금 계란값 때문에 제빵업계가 또 비상이 걸려서 조만간 어제부로 이제 라면값 올랐잖아요. 50원씩. 그 라면에 계란이 들어갑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올립니까? 라면 끓일 때 계란 넣지 않아요? 그건 각자 넣는 거고 라면 자체에 왜 올리냐고요. 밀가루 값이 올랐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슬그머니 그냥 훅 올린 거거든요. 이번에 라면값 오른 거는 네. 이 AI 파동하고는 관련 아무 없는, 상관이 관련 없잖아요. 없는 근데 거죠. 슬그머니 쓱 예. 혼란한 틈을 타서 라면 값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계란값 때문에 빵값 오른다고 그렇죠.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이라는 거죠. 라면, 빵. 예. 예? 우리 아이들이 주로 먹는 일종의 간식류 같은 이런 건데 이런 거 슬그머니 올리면서 물가가 더 높아지고 연말인데 정말 그 월급 빼고 또 다 오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도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저런 상태로 돼 있으면 국회라도 좀 이런 민생 문제를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임시회 다시 개원했고요. 네, 이게 탄핵 정국이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저 모양이니까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더 해야 한다고 우리 의원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우리 20대 국회는 네. 개원하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된 게 네. 잠시 쉴 틈도 없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개원하고 이때까지 뭐 쭉 국감하고 뭐 쭉 계속 연결이 되어 오다 보니까 6개월 했는데 꽤 오래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 대선 끝나거나 뭐 좀 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짬짬이 좀 쉬세요. 아, 그 아마 시간이 1월 국회도 또 개원할 거예요. 임시회로. 예, 계속 국회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정부가 저 모양이기 때문에 국회라도 양쪽 한 축이어서 지금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20대 국회의원들 정말 수고 많다고. 아메리카노 한 잔 사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AI 너무 심각해서요. 그 문제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